내가 긁었었는데 50년 전에 네가 육지로 떠나기 전날 밤 장난친다고 내가 긁었었는데 왜 여기서 나와? 펜던트 안쪽에 새겨진 이름 영자, 그리고 그 아래 누군가 긁어놓은 자국. 그 흔적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복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전 편지 한 통에 적혀 있던 그 이름. 복녀야, 나 뱃속에 아기 있어. 그렇게 시작된 비밀이 50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다는 가져가기도 하지만 돌려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순간에 가장 깊이 숨겨둔 것을요. 50년 동안 자식을 훔쳐 키운 여자. 50년 동안 자식을 찾아 헤맨 여자. 그리고 두 어머니 사이의 선아들.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제주 동쪽 끝자락 새벽 4시 반이면 바다는 언제나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푸른 수면 위로 희미한 별빛이 흩뿌려지고 멀리 수평선에서는 천여 명이 아직 잠들어 있었죠. 파도 소리만이 고요한 어둠을 깨우며 갯바위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해녀 고복녀는 그 시간이면 어김없이 돌담길을 걸었습니다. 올해로 68. 허리에 찬 태왁이 걸음마다 둔탁하게 몸을 두드렸고 고무 잠수복 안으로 새벽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발밑 현무암 틈새에는 전날 내린 비의 고인물이 별빛을 머금고 있었는데 복녀는 그것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별이 땅으로 내려앉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 하고요. 복녀는 원래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때도 고개만 끄덕이는 편이었고 물질을 나가면 더더욱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닷속에서는 말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차가운 물속으로 잠수하고 전복과 소라를 따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숨비 소리를 내뱉는 것. 그것이 복녀가 하루를 버는 방식이었고, 50년 넘게 이어온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숨비 소리, 해녀들이 물 위로 올라와 내쉬는 그 특유의 휘파람 같은 호흡 소리는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하루를 견뎌냈다는 신호였습니다. 복녀는 그 소리를 낼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살았구나 하고요.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7에 시집와서 35에 홀로 되었으니 복녀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혼자 살아온 셈이었습니다. 아들 진수는 서울로 올라간 뒤 연락이 뜸해졌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녀를 두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독하고 단단한 여자라고요. 바다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한다고 저 여자는 바위처럼 굳은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복녀가 밤마다 혼잣말을 한다는 것을요. 불 꺼진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는 말들을 중얼거린다는 것을요. 사람 마음은 바닷물 같아. 겉은 잔잔해도 속이 자꾸 출렁여. 복녀에게는 꺼내지 않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스스로도 떠올리지 않으려 애쓰는 기억이요. 1970년대 가난이 일상이던 시절 폭풍 같은 시대를 지나오면서 복녀는 어떤 이름 하나를 가슴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그 이름은 입에 올리기만 해도 목이 막혔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래서 복녀는 그 기억을 바다 밑 가장 깊은 곳에 가라앉혀 두었습니다. 마치 물질할 때 전복을 따듯이 절대 다시 건져 올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새벽이었습니다. 복녀는 언제나처럼 태왁을 허리에 묶고 물안경을 이마에 걸치고 갯바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견딜만 했고 파도는 잔잔한 편이었습니다. 오늘은 물때가 좋으니 전복을 많이 딸 수 있겠다. 복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갯바위 사이로 부는 바람이 기묘한 소리를 낼 때가 있었으니까요. 복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또렷하게 살려주세요. 복녀의 발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 파도 소리, 그리고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약하고 힘없지만 틀림없이 누군가가 살려달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바다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환청인가? 복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별소리가 다 들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걸으려는데 또 한 번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절박하게. 제발 누구? 복녀는 몸을 돌려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검푸른 수면이 새벽빛 아래 희미하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도만 갯바위를 적시고 바람만 볼을 스쳤습니다. 바다는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요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녀의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50년 넘게 바다와 함께 살아온 해녀의 본능이 뭔가를 감지한 것일까요? 아니면 오래전에 묻어둔 기억이 잠에서 깨어나려 하는 것일까요? 복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발걸음이 저절로 갯바위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많은 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생명도 죽음도 그리고 사람들이 잊고 싶어하는 기억들도요. 복녀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가져가기도 하지만 돌려주기도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순간에 가장 깊이 숨겨둔 것을 수면 위로 떠올려 보낸다는 것을요. 복녀는 갯바위 끝에 서서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파도 사이로 무언가가 떠밀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복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것은 부표가 아니었습니다.
해초더미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파도에 실려 떠밀려오는 사람의 몸이 희미한 새벽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축 늘어진 팔물에 젖은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복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50년 넘게 바다에서 살아온 해녀의 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태왁을 갯바위에 내려놓고 물안경을 고쳐 쓰고 복녀는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파도가 몸을 휘감았습니다. 새벽 바다의 차가움이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팔을 저어 앞으로 나아가며 떠밀려오는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살아있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복녀는 여자의 겨드랑이를 끼고 갯바위 쪽으로 헤엄쳤습니다. 파도가 방해했습니다. 물살이 두 사람을 잡고 바다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 바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팔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갯바위에 닿았을 때 복녀는 거의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자를 바위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여자는 마른 기침을 하며 바닷물을 토해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복녀는 거친 숨을 내쉬며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새하얗게 질린 피부 붉게 부은 손가락 끝 물에 젖어 얼굴에 들러붙은 머리카락. 어디서 왔는지, 왜 바다에 떠 있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복녀의 시선이 여자의 목에서 멈췄습니다. 여자의 목에는 작은 펜던트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옥빛이 도는 작은 펜던트. 새벽빛 아래서도 은은하게 빛나는 그것을 복녀는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기억 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둔 그 시절에 복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펜던트 안쪽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가 보였습니다.
영자, 복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름은 50년 전 복녀가 입술로 부르지 않기로 결심한 이름이었습니다.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 했던 하지만 결코 지워지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우연이야. 세상에 영자가 얼마나 많은데 복녀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펜던트 아래쪽에 작게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치다 긁어놓은 듯한 낡고 익숙한 흔적이었습니다. 복녀는 그 흔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긁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바로 복녀 자신이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50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녀는 떨리는 손으로 여자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에 깎인 눈가에 주름 굳은 살이 박인 손파랗게 질린 입술. 하지만 그 아래로 젊었을 때의 얼굴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여자가 의식을 잃기 전에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제주 안이동에서 왔는데 여자의 눈이 감겼습니다. 복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새벽빛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녀의 머릿속에서는 5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관한 그 시절의 약속, 그리고 그 시절에 놓아버린 손. 복녀는 여자를 업었습니다. 축 늘어진 몸이 무거웠지만 복녀는 걸었습니다. 마을 보건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숨비 소리보다 더 거칠게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그것은 오래 묻어둔 기억이었습니다. 아니, 기억이라기보다는 죄책감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복녀가 50년 동안 바다 밑에 가라앉혀 두었던 글에서 결코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돌려주었습니다. 복녀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바다는 과거를 다시 떠올려 보냈습니다. 복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영자야.
그 이름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복녀의 입술을 벗어났습니다. 마을 보건소는 해안가에서 10분쯤 걸어 올라간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에 페인트가 벗겨진 창틀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의료시설이었습니다. 복녀가 여자를 업고 도착했을 때 새벽 근무를 하던 간호사 김순자가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어머, 복녀 언니, 이게 무슨 일이옵까? 순자는 복녀보다 5살 아래였지만 마을에서는 서로를 언니 동생으로 불렀습니다. 순자가 재빨리 들 것을 가져왔고 두 사람은 의식을 잃은 여자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바다에서 떠내려왔어. 복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온몸이 바닷물에 젖어 있었고 새벽 한기에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한쪽 의자에 앉아 순자가 여자에게 응급조치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순자는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체온을 올리기 위해 담요를 덮고 수액을 연결했습니다. 여자의 상태는 심각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언니, 이 사람 어디서 온 거올까? 혹시 아는 사람이올까? 순자가 물었습니다. 복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침대에 누운 여자의 얼굴을 향해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976년 여름, 복녀가 22살이던 해, 마을 앞 포구에서 육지로 떠나는 배에 오르던 한 소녀의 뒷모습, 돌아서서 손을 흔들던 그 얼굴, 곧 돌아올게 언니, 그렇게 말하던 목소리, 그리고 그 뒤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던 소녀. 언니, 순자의 목소리에 복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이야. 복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사람을 얼마나 바꾸어 놓는지 복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순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이장님한테 연락해야 할 것 같아.
경찰에도 신고하고 바다에서 사람이 떠내려왔다면 사건 사고일 수도 있으니까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경찰이 오고 이것저것 조사가 시작되면 이 여자의 정체가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여자가 정말로 그 사람이라면 복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세상에 우연히 그렇게 기막힐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마을 이장 오만호가 보건소에 도착했습니다. 60대 후반의 이장은 마을에서 제법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목소리도 컸습니다. 뭐여, 바다에서 사람이 떠내려왔다고? 복녀 씨가 건졌다며? 이장은 응급실로 들어와 침대에 누운 여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 신원이 확인됐어? 아직이요. 소지품이 없어서. 이장은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어디서 떠내려왔든 사건 사고면 웃자 없고 경찰 신고는 해야지. 혹시 모르잖아. 자살 미수일 수도 있고 범죄에 연루됐을 수도 있고. 그 말에 복녀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정신도 없는 사람한테 사건이니 뭐니 좀 두고 봅소. 이장과 순자가 동시에 복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기 때문입니다. 복녀는 늘 남의 일에 감정을 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멀찍이 떨어져 관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복녀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다니. 복녀 씨 왜 그러옵까? 혹시 이 사람 아는 사람이옵까? 이장이 물었습니다. 복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무엇라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침대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가 눈을 뜨려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여자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이 열렸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바라보다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곳이라는 것을 인식한 듯 여자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괜찮아요. 여기는 보건소예요.
안전해요. 순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물컵을 가져다 주자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복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여자의 눈이 복녀를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복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걸이 그거 어디서 났을까? 여자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목을 만졌습니다. 옥빛 펜던트가 손끝에 닿자 여자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거요? 제 거예요. 제가 평생 가지고 있었어요. 복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복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여자는 한참을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할까 말까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치 죄를 고백하듯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영자요. 세 글자가 복녀의 귀를 때렸습니다. 복녀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순자가 재빨리 복녀를 부축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복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머릿속에서 1976년 여름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가난한 집의 보리밥 냄새,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아침 이슬, 그 노래가 금지곡이라는 소문, 동네에 돌던 말들 공장 가면 돈 번다는 말 육지에 나가면 팔자 고친다는 말, 그리고 그의 여름 복녀보다 4살 어린 소녀가 짐을 꾸리던 모습. 영자, 복녀가 언니처럼 아끼던 동네 소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생만 하다가 18살에 육지로 떠났던 아이. 떠나기 전날 밤 복녀에게 펜던트 목걸이를 보여주며 말했던 아이. 언니 이거 봐. 엄마가 유일하게 남겨준 거야. 내 이름이 새겨져 있어. 그리고 복녀가 장난스럽게 손톱으로 펜던트 아래쪽을 긁었던 기억. 야, 내가 표시해둘게. 나중에 부자 되면 내 표시 보고 기억해.
그렇게 웃으며 말했던 기억. 그 목걸이가 50년이 지난 지금 바다에서 떠내려온 여자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복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침대에 누운 여자 김영자라고 말한 여자가 복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눈에도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기억이 세월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복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알아보지 않으려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복녀는 숨을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50년 동안 묻어두었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사람들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복녀 씨 이 사람 아는 사람이올까? 이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영자는 복녀를 바라보며 미세하게 눈을 찡그렸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피로와 고통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일단 쉬게 해드려요. 상태가 안정되면 이것저것 물어봐야지. 순자가 말했습니다. 이장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에는 내가 연락해 둘 테니 이 사람 상태 좀 봐가며 조사 준비해. 이장이 나가고 순자도 다른 업무를 보러 갔습니다. 응급실에는 복녀와 영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복녀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여자를 바라보면서요. 50년이라는 세월이 낯선 거리처럼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영자와 지금의 영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그 소녀의 눈매 입꼬리. 하지만 세월은 잔혹했습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깊었고 오른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곱게 산 손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세월을 보낸 손이었습니다. 복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든 영자의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50년 전 영자가 떠나던 날 복녀는 포구까지 배웅을 갔었습니다.
영자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나 돈 벌어서 꼭 돌아올게. 우리 같이 장사하자 그랬잖아. 기다려. 복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편지가 왔습니다. 공장 일이 힘들다는 것, 월급날을 기다린다는 것, 언니가 보고 싶다는 것.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편지가 끊겼습니다. 복녀가 답장을 보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소지로 찾아가 보려 했지만 그때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복녀도 시집을 가야 했고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영자는 복녀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따금 생각나면 궁금했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기억도 희미해졌습니다. 아니, 희미해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이 더 편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 영자가 바다에서 떠내려왔습니다. 복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왜 하필 여기로 온 거냐, 왜? 그 물음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파도 소리만이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무심하게 갯바위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영자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열이 내리고 체력이 조금 회복되자 순자가 간단한 진찰을 했습니다. 다행히 외상은 크지 않았습니다. 저체온증 증상이 있었지만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위험한 고비는 넘긴 상태였습니다. 복녀는 그날 새벽부터 보건소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천장만 바라보다가 날이 밝자마자 다시 보건소로 왔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발걸음이 저절로 이곳을 향했습니다. 순자가 응급실에서 나오며 복녀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아직 여기 있었어? 집에 가서 좀 쉬지. 복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 상태가 어때? 많이 좋아졌어. 오늘 중으로 경찰이 올 거라 그랬는데 신원 확인 좀 해야 할 것 같아. 복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자가 침대에 기대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제주의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영자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안도인지 불안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복녀가 다가가자 영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복녀는 물컵을 들고 왔습니다. 영자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물 마셔. 영자는 잠시 복녀를 바라보다가 물컵을 받았습니다. 물을 마시고 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요. 어제 나를 건져줬다면서요. 그래. 복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람 앞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물컵을 손에 쥔 채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기를 반복했습니다. 복녀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을까? 동해에서 왔다고 했는데 영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해요. 속초 쪽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걸까?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복녀는 영자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숨기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인가를 말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영자의 얼굴에 서려 있었습니다. 복녀는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영자 씨 혹시 제주에서 산 적 있을까? 영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주 잠깐, 언제적 얘기일까? 영자는 복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와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요? 복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었습니다. 어젯밤 집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복녀가 보자기를 풀자 누렇게 바른 편지 한 통이 나타났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영자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건 복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50년 전에 받은 편지였습니다. 언젠가 태워버려야지 하면서도 끝내 태우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복녀야, 나 공장 간다고 했지? 사실은 도망이야. 나 뱃속에 아기 있어. 아버지가 알면 죽을 거야. 너한테만 말한다. 복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편지 누가 쓴 건지 알아? 영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디서 그걸? 복녀는 영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1976년 그의 여름에 이 편지가 왔어. 네가 육지로 떠난 뒤에 우체통에 들어있었어.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을 손으로 막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복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는 나도 어렸어. 이 편지를 받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내 아버지는 무서운 사람이었고, 마을에서 임신 얘기가 나오면 내 인생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복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이 편지를 숨기고 모른 척했어. 영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복녀 언니는 다 알면서도 왜 나를 안 찾았어요? 복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이 50년 동안 자신을 짓눌러온 죄책감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나도 겁났어. 그때는 세상이 그랬잖아. 영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이 그랬다고요? 언니도 그 세상이었잖아요. 그 말이 복녀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복녀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섭고 가난하고 억압적이던 그 시대를요.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복녀는 처음으로 자기 안의 죄책감을 정면에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바다 밑에 가라앉혀 두었던 것이
지금 수면 위로 떠올라 눈앞에 있었습니다. 영자야, 그때 너 정말 임신했었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그랬어요. 17살의 아이 아버지는 마을 청년이었어요. 서로 좋아했지만 결혼은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집안은 안 된다고. 영자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공장 간다고 한 건 핑계였어요. 진짜는 도망이었어요. 배가 불러오기 전에 어디론가 가야 했어요. 아버지가 알면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복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 영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빼앗겼어요. 무슨 소리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낳자마자 아버지가 사람을 보냈어요. 병원에서 바로 데려갔어요. 내가 이름도 못 지어줬는데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복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내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어?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가 밀고 했겠죠. 공장에 다녔던 사람 중에 아버지한테 연락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낳기도 전에 다 들통났어요. 복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자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복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언니는 그 편지 받고 한 번도 나를 찾아볼 생각 안 했어요? 복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것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가벼운지 복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언니 이장님이랑 경찰분이 오셨어. 복녀와 영자는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영자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복녀는 그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영자 앞에 섰습니다. 이장과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경찰관은 젊은 남자였고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영자 씨 맞으시죠?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경찰관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바다에 떠 있었는지, 가족은 있는지. 영자는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속초에서 왔다는 것 배를 탔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 가족은 없다는 것. 복녀는 영자의 대답을 들으며 느꼈습니다. 영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진실을 전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요. 경찰관은 수첩에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신원 조회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씨 신분증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으시면.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에 빠지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경찰관과 이장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일단 조사는 해봐야겠지만 이분이 머물 곳이 필요하지 않겠어? 보건소에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그 말에 복녀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데리고 있을게요. 모두의 시선이 복녀에게 쏠렸습니다. 이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복녀 씨가 모르는 사람을?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건졌으니 내가 책임질게요.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만. 영자가 복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놀라움과 경계 그리고 약간의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죠. 신원 확인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과 이장이 나가자 응급실에는 다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복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다만 영자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 50년 전에 하지 못한 것을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 그런 막연한 감정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가자. 내 집으로. 복녀는 그렇게 말하고 응급실을 나섰습니다.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복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이 보건소를 나서자 마을 사람 몇몇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어디서 왔대? 바다에서 떠내려왔다며? 복녀 씨가 왜 저러지? 뭔가 아는 사이인가? 소문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비밀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복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복녀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영자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50년의 세월이 말하지 못한 비밀이 풀리지 않은 상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복녀의 집은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낡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작은 집이었고, 마당에는 감귤나무 몇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남편과 함께 지은 집이었는데, 남편이 떠난 뒤로는 복녀 혼자 살았습니다. 아들 진수가 가끔 내려왔지만 그것도 드문 일이었습니다. 복녀는 영자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원래는 아들이 쓰던 방이었는데 지금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쉬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영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복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언니, 50년 전에 영자가 자신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복녀 언니.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도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언니라고 불렀던 소녀. 그 소녀가 지금 67살의 여자가 되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녀는 묵묵히 방을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보리밥에 미역국, 젓갈 몇 가지.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오래 굶은 사람에게는 충분할 것입니다. 밥상을 차려 영자에게 가져다 주자 영자는 한참을 멍하니 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래? 복녀가 물었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냄새, 보리밥 냄새 오래전에 맡아봤는데 복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두 사람이 함께
밥을 먹던 기억이요. 가난해서 쌀밥은 명절에나 먹었고, 평소에는 보리밥이나 잡곡밥을 먹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부끄러웠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이 가장 순수했던 것 같았습니다. 먹어. 식으면 맛없어.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빨라졌습니다. 오래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복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영자야, 속초에서 뭐라고 살았어? 영자는 숟가락을 멈추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것저것 했어요. 식당 일도 하고, 공장 일도 하고, 청소 일도 하고, 평생 몸으로 버텼어요. 결혼은?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했어요. 2번. 첫 번째는 오래 못 갔고, 2번째는 그 사람이 먼저 갔어요. 자식은? 없어요. 복녀는 침묵했습니다. 영자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짧은 대화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영자가 물었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살았어요? 복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별거 없어. 시집와서 남편 보내고 아들 키우고 바다에서 물질하고 그게 전부야. 아들 있어요? 응. 진수. 서울에서 살아. 요즘은 연락이 뜸하지만 영자는 복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복녀가 물었습니다. 왜?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밥을 다 먹은 후 영자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녀는 밥상을 치우고 마당에 나갔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해가 지면서 수평선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마당 한쪽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영자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50년 전에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는지, 복녀는 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낮에 영자에게 보여주었던 그 편지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흐릿해진 글씨. 50년의 세월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복녀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복녀야, 나 공장 간다고 했지? 사실은 도망이야. 나 뱃속에 아기 있어. 아버지가 알면 죽을 거야. 너한테만 말한다. 언니나 무서워. 근데 이 아이는 지울 수 없어. 내가 낳아서 키울 거야. 언젠가 꼭 돌아갈게. 그때까지 기다려줘. 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복녀는 이 편지를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자의 아버지에게 알릴 수도 없었고, 영자를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웠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자신까지 피해를 볼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복녀는 편지를 숨겼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없는 척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일을 잊으려 했습니다. 아니, 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잊은 적은 없었습니다.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영자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영자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복녀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50년 만에 영자가 바다에서 떠내려왔습니다. 복녀는 편지를 품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고 하늘에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녀가 고개를 돌리자 마을 사람 몇몇이 골목에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복녀의 집 쪽을 바라보면서요. 저 여자 어디서 왔대?